새벽 5시 정해철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침대 옆 아내의 호흡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은퇴한 교사의 손은 이제 분필 대신 수건을 쥐고 있었죠. 40년을 함께한 아내 윤미정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과거 제자들의 이름을 헷갈렸고 결국엔 자신의 이름조차 불확실해했죠. 해철은 아내를 씻기며 낡은 동요를 흥얼거렸어요. 미정이 젊은 시절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가끔 그녀가 희미하게 따라 부를 때면 해철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걸 그는 믿고 싶었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 최소라가 이미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게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죠. 아버님,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해철은 대답 대신 죽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이미 수십 번 반복된 것이었거든요. 민희 아버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전문가. 해철은 그 단어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소라가 진짜 원하는 건 아내의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었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오래된 2층 주택. 30년 전 해철이 교사 월급을 모아 장만한 이곳은 지난 2년 사이 재건축 소문으로 가치가 치솟았어요. 소라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시어머니는 단지 돈을 가로막는 존재로만 보였죠. 다시 말하지만 미정이는 내가 돌본다. 해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라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현관으로 향할 때 2층에서 아들 정민이 내려왔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회사에서 승진에 밀리고 집에선 아내의 눈치를 보는 살. 정민은 점점 소라의 편에 기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해해 주세요. 애들 학원비며 전세 대출이며 다 빠듯하다고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정당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철은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마당 한편에 심은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미정이 손수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나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해철은 기억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해철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죠. 미정아. 해철이 이름을 불렀어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는 듯 했죠. 해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적어도 오늘은요. 오후가 되자 소라가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상담 좀 받아보시라고 모셔왔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해철은 말없이 중개사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서류 뭉치를 펼치며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곧 재건축 구역으로 확정될 겁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숫자들이 나열됐지만 해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을 팔 생각 없소. 해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 간병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나왔죠. 해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있는 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방에서 두 사람은 신혼의 밤을 보냈고 아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밤을 함께 잠들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 자체였죠. 저녁이 되어 해철은 아내에게 저녁을 먹였어요. 미정은 순순히 입을 벌렸지만 가끔 숟가락을 거부했습니다. 맛없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해철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 솜씨가 당신만 못하지. 미정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해철의 따뜻한 목소리에 다시 입을 벌렸어요. 밤이 깊어지고 해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아들은 점점 멀어지고 아내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철은 포기할 수 없었죠. 이건 단순히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그 기억을 지켜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해철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미정이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요즘 들어 아내가 생선을 보면 가끔 반응을 보였거든요. 해철은 그런 작은 순간들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1시간만 다녀올게. 미정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해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평소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해철은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북적였어요. 해철은 고등어를 고르고 미정이 예전에 좋아하던 배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아내가 오늘은 혹시 자기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요. 집에 도착한 건 1시간 반 뒤였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해철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아,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해철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소파는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만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마다 문을 열어봤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안방도 심지어 옷장 안까지 확인했지만 미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철은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했어요. 미정의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죠. 맨발로 나갔다는 건가? 아니면 실내화를 신고? 해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 동네를 살폈습니다. 미정아, 윤미정.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 못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죠. 해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치매 환자인데 1시간 사이에. 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해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없어졌다. 해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소라한테도 연락할게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정민과 소라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어디 가셨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살폈어요. 언제부터 안 계셨죠? 제가 시장 갔다 온 사이에요. 1시간 반 정도. 해철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CCTV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소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혼자 나가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해철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라의 눈물은 진짜 같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그런 적 없었는데. 해철이 말하려는 순간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최근에 현관문 앞에 서 계신 적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해철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긴 했지만 미정은 결코 혼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을 약속하고 돌아갔어요. 실종 신고는 정식으로 접수됐죠. 해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누가 데려간 걸까? 그날 밤 해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침대 옆 그녀의 베개를 만지작거리며 해철은 눈물을 흘렸죠. 40년을 함께 잔 이 자리가 이렇게 텅 빌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소라가 일찍 찾아왔어요. 아버님,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알아챘어요. 소라의 시선이 자꾸 집안을 훑고 있다는 걸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요양원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또 사라지시면 큰일이잖아요. 해철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소라야. 해철이 낮게 말했어요. 넌 정말로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니? 소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걱정되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해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며느리의 반응, 아들의 어색한 태도,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해철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해철은 오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강도윤은 IT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후배였어요. 해철이 교사 시절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했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CCTV랑 블랙박스 영상 좀 복구할 수 있니? 해철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 것들 말이야.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미정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자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었죠. 해철은 하루 종일 아내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혹시 이 사람 못 보셨나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영상 복구했어요. 그런데 도윤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철은 곧바로 도윤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두운 모니터룸에서 도윤은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날짜는 미정이 사라진 그날이었어요. 해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화면에 소라의 차가 나타났어요. 해철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였습니다. 소라가 차에서 내리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5분 뒤 미정을 부축해서 나왔죠. 해철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미정은 영문도 모른 채 소라에게 이끌려 차에 탔습니다. 차는 곧 출발했어요. 해철은 숨을 멈췄죠. 주변 블랙박스도 추적했어요. 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라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한강 지류의 외진 하천 근처였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어요. 소라가 미정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돌려 떠났어요. 미정은 멍하니 서서 떠나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해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내를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선생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경찰에 바로 알리시는 게. 아니, 해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해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들까지, 그들의 탐욕까지 모든 걸 응징하고 싶었죠. 도윤아. 해철이 후배를 돌아봤습니다. 이 영상 잘 보관해 줄 수 있겠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선생님. 해철은 사무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해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어요. 증거는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일이었죠. 소라는 노인 유기 혐의로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해철은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아내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었죠. 재건축으로 가치가 오른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모든 걸 빼앗아 버리면 어떨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이제 그가면 뒤를 볼 수 있었어요. 응, 좀 다녀왔다. 해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라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는 평온해 보였죠. 아무 죄책감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해철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눌렀어요. 아버님, 저희가 상의할 게 있는데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라지신 것도 있고, 혹시 이 집 정리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마. 소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완강하게 거부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자 당황한 거죠. 정말요? 아버님이. 그녀의 목소리에 기쁨이 배어났습니다. 미정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해철의 말에 소라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아내가 돌아올 거라는 가정 자체가 그녀에겐 불편한 거였죠. 네, 그럼.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해철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한명수는 고향 친구이자 연극 연출가였어요. 은퇴한 지 몇 년 됐지만 여전히 연극계에 인맥이 넓었죠. 해철아, 무슨 일인데? 명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사라진 것, 며느리의 계략,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복수의 계획까지요. 명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짜듯이 상황을 연출하자는 거지. 그래, 내가 연출가는 아니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해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좋아. 내가 지인 몇 명 섭외해 볼게. 명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연기 좀 할 줄 아는 친구들 있거든. 가짜 투자자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해낼 거야. 해철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다음 날 명수는 또 다른 친구를 소개했어요. 서동일이라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는 과거 법률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계약서에 밝았죠.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동일이 설명했어요. 특약 조항? 해철이 물었습니다. 네, 실종된 가족이 한 달 내 생존 귀가 시 모든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요. 동일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조항입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죠.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은 작은 글씨는 안 읽는 법이지. 동일이 씩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명수가 섭외한 배우가 가짜 투자자로 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6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던 사람처럼 보였죠. 해철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라야, 집 매각 건 다시 상의하고 싶은데. 소라의 목소리가 즉시 밝아졌습니다. 아, 네. 아버님, 언제 시간 되세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내일 집에서 보자. 투자자 한 분 모셔올 거야. 해철의 말에 소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투자자요? 벌써 알아보셨어요? 응, 급하게 처분하면 손해니까 제대로 된 사람한테 팔아야지. 해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다음 날 오후 김 회장이 집에 도착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정장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소라와 정민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해철 선생님 계십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는 중후했습니다. 해철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시죠.
일행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회장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좋은 집이군요. 위치도 훌륭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구역이라 더 가치가 오를 겁니다. 소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에 매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소라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소라를 돌아봤어요. 서두르시는군요. 그의 말에 소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게 아니라. 소라가 변명하려는 순간 김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시세보다 20% 높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정민과 소라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빠른 계약을 원하시니 계약금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잔금 처리하겠습니다. 소라는 숨을 삼켰어요. 서동일이 공인중개사로 등장했습니다. 계약서 검토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어요. 소라는 급하게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가격, 날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작은 글씨로 된 특약 조항은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있었어요. 소라는 그 부분을 대충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었으니까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동일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해철은 서명하기 전에 물었어요. 미정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야겠죠.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소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니는 아마 못 돌아오실 거예요. 벌써 보름이 넘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철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해철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정민도 보증인으로 서명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틀 후 계약금이 입금됐어요. 거액이었습니다. 소라는 통장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보, 됐어. 드디어 됐어. 정민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소라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었습니다. 새로운 코인이 상장된다는 소식이 떠돌고 있었죠. 소라는 이번 기회에 대박을 노리고 싶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코인 좀 사볼까? 소라가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망설였어요. 그게 좀 위험하지 않아? 아니야, 지금 안 하면 후회해. 다들 대박 난다잖아. 소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며칠 후 소라는 몰래 계약금 전액을 코인에 투자했어요. 고위험 고수익을 표방하는 신생 코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격이 올랐어요. 소라는 매일 앱을 들여다보며 환호했죠. 해철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탐욕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을요. 그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명수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미정이를 찾아야 해. 벌써 위치는 파악했어.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천 근처 농가에 계셔. 친절한 농부 부부가 보호하고 계시더라고. 해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 명수야. 아직 데려오면 안 돼.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명수가 상기시켰습니다. 해철은 알고 있었어요. 계약서의 특약 조항 한 달이라는 기한,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죠. 한편 정부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해철이 사는 동네가 핵심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땅값이 폭등했어요. 하루아침에 시세가 2배로 뛰었죠. 소라는 뉴스를 보며 환호했어요. 여보, 우리 대박 났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어요. 계약은 체결됐고 되돌릴 수 없었죠.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인 가격이 폭락했어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소라가 투자한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됐죠. 하루 만에 모든 돈이 증발했어요. 안 돼. 안 돼. 소라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민은 넋을 잃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돈이 다 어디 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소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습니다. 집은 헐값에 팔렸고 그 돈마저 날렸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죠. 해철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이 데려올 준비해줘. 내일 경찰과 함께 갈 거야. 알았어, 해철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명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해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 이후 그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만 가득했죠. 빚 독촉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소라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옆에 누워있던 정민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그를 내보냈죠. 소라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해철의 집이 있던 동네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판 가격의 3배가 넘었죠.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소라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혹시 계약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은 이미 완료됐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하지만 아버님,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우리가 너무 손해예요. 소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났습니다. 해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내 선택이었잖니. 내가 강요한 적 없어. 소라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아버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철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라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정민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해철은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실종됐던 제 아내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근처 농가에서요.
지금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해철은 명수, 그리고 경찰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어요. 한강 지류 근처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명수가 며칠 전부터 확인해 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농부 부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나이 든 농부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죠. 농부의 아내가 정성껏 돌봐준 게 분명했습니다. 미정아.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인식이 떠올랐어요. 당신.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죠. 해철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경찰은 농부 부부에게 상황을 확인했어요. 보름 전쯤 하천 근처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계셔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설명했어요.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심히 모셨어요. 해철은 농부 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농부는 손을 내저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해철은 그들의 선의를 잊지 않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지만 적어도 안전했죠. 그것만으로도 해철은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어요. 해철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30분 후 소라와 정민이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실 소파에 미정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앉아라. 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과 소라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해철은 리모컨을 들어 거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무언가가 재생되기 시작했죠.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소라가 미정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죠.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소라의 차가 외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근처에서 미정을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걸요. 설명 좀 해보겠니? 해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소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은 충격에 빠져 아내를 바라봤죠. 당신이 정말 그런 거야?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해철이 문을 열자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최소라 씨, 노인유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저 억울해요. 저는 그냥. 소라의 변명은 계속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정민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방조했어. 공범이나 다름없지. 경찰은 소라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죠.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정민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냉정했어요. 내가 집을 팔자고 압박한 거 다 알아. 그것도 공범이야. 정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해철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잘 읽어봐라. 특약 조항 있지?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실종된 가족이 한 달 내 생존 귀가 시 모든 계약은 무효. 정민이 읽어 내려가다 멈췄어요. 이게 무슨...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죠. 집은 다시 내 거야. 해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회장이라던 사람, 그것도 다 연극이었어. 계약금, 그것도 내가 빌려준 거고. 정민은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은?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철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욕심부려서 날린 거야. 내가 코인 하라고 했나?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죠. 재개발로 오른 집값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너희는 빚만 남았고. 해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민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정민이 애원했지만 해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 아내가 한 짓, 그리고 내가 방조한 것까지 용서할 수 없어. 해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은 힘없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해철은 거실로 돌아와 아내 옆에 앉았어요. 미정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괜찮아.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해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은 천천히 해철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해철은 놀랐습니다. 아내가 말을 한 거였어요. 비록 짧았지만요. 그날 밤 해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고 긴 싸움이 끝났으며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했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철은 잠결에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함께였고 안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소라는 노인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울부짖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며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내가 호송되어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아이들은 친정으로 보내야 했어요.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죠. 해철은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복수가 완성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죠. 아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 손자들이 부모 없이 자라야 하는 것, 모두가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선택은 그들이 한 거였습니다. 집은 정식으로 매각 절차를 밟았어요. 재개발 특혜 덕분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해철이 30년 전 산 가격의 10배가 넘었죠. 부동산 중개사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 저희한테 맡기시면 최고가로 팔아드립니다. 해철은 신중하게 매수자를 선택했어요. 투기꾼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가족에게 팔고 싶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둘과 함께 이사 올 예정이었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해철은 열쇠를 건네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매각 대금이 입금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해철은 그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아내를 구해준 농부 부부를 위한 거였죠. 은인들에게 보답해야 해. 해철은 명수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말 해철은 미정과 함께 농가를 다시 찾았어요. 농부 부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농부의 아내가 웃으며 물었죠. 해철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농부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농부는 당황해하며 손을 내저었죠.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해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농부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농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은 농부의 아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죠. 건강하세요, 어머니.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밖 풍경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해철은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해철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엔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었죠.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최근의 아픈 기억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명수가 추천해준 곳은 남해였어요. 거기 바다가 정말 예쁘거든.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명수는 남해에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봐. 마음에 들 거야. 해철과 미정은 남해로 내려갔어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죠. 해철은 첫눈에 반했어요. 여기다. 여기서 살자. 작은 단층 집을 구했어요. 마당에는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뒤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해철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마당을 정리했죠. 미정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새로 오셨다며? 어서 오십시오. 투박하지만 정겨운 사투리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잡은 생선과 김을 가져왔어요. 해철은 감사히 받았죠. 저기 할매 치매시라.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같이 잘 삽시다. 해철은 매일 아침 미정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아내는 파도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가끔 모래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죠. 예뻐.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해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미정은 동백꽃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고 해철은 옆에서 책을 읽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철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녁이면 마을 노인정에 갔어요.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고 할머니들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해철도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였죠. 선생님이셨다며? 손주들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해철을 환영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해철은 미정에게 물었어요. 행복해? 미정은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해철은 아내를 끌어안았죠. 명수가 가끔 내려왔어요. 어째? 여기 살만해? 그는 해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응, 좋아. 정말 좋아. 해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명수는 안심한 듯 어깨를 두드렸죠. 잘됐다, 친구야. 강도윤도 한 번 방문했어요. 선생님, 여기 정말 좋네요.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은퇴하면 저도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해철은 웃었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은 연락하세요? 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없어. 아마 한동안은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화해하실 거예요. 도윤이 위로했죠. 정민은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그는 매일 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저는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어요. 아직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편지는 서랍 속에 쌓여갔습니다. 남해의 봄이 왔어요. 동백꽃이 만발했습니다. 해철은 미정과 함께 꽃구경을 나갔죠. 아내는 붉은 동백을 신기한 듯 만졌어요. 예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철은 아내의 미소를 오랜만에 봤어요. 미정아. 해철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그녀의 대답이 돌아왔죠. 짧지만 명확했어요. 해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해. 해철이 말했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동백꽃 아래서 손을 꼭 잡았죠. 해철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함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았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죠. 해철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해철은 그 미소를 가슴에 새겼어요. 우리 여기서 오래 살자. 해철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갈매기가 울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철은 아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고마워, 미정아. 내 곁에 있어줘서. 해철이 속삭였어요. 미정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졌죠. 석양은 점점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별이 뜰 거예요. 내일이 되면 다시 해가 뜰 거고요. 해철과 미정은 함께 그 모든 순간을 맞이할 거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었어요. 바닷가 석양 아래 해철은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긴 싸움의 끝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은 이기는 거였어요. 탐욕도 배신도 시간도 이길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삶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함께하는 삶이었죠. 해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